예, 전체 시장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작년 2019년 전체 섬유 생산량은 약 1억 1,100만 톤. 좀 기억하기 쉽죠. 1억 톤이 약간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폴리에스터였어요. 52%가 폴리에스터고 여기에 또 4분의 1 가량 되는 해당되는 부분이 면입니다. 3%. 그럼 4분의 3이 이미 면과 폴리에스터로 다 차지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4분의 1이 우리가 아는 많은 섬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맨메이드 셀룰로즈 파이버라고 MMC로 약자로 표현되는데 기생섬유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 시장은 인구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또 소비 수준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보시면은 98년도에서부터 쭉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폭은 섬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화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그리고 면은 사실 친수성 섬유라 많이 늘어나야 하지만 면의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땅이 이제 많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 땅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의 생산성에 한계가 있고 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셀룰로즈, 맨메이드 셀룰로즈 파이버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3, 4%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재생섬유 시장은 한 연 6, 7%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약 700만 톤의 재생섬유가 생산이 됐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그 비스코스가 79%고요. 아세테이트 14%, 리오셀, 모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세테이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 만들긴 하지만 이 OH 수산기가 아세틸레이션을 되면서 흡수성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합성섬유에 비슷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테이트를 빼고 본다면 전 비스코스 레이온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스코스 1세기 시장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파이버의 형태가 필라멘트와 스테이플 파이버가 있는데 폴리에스터나 이런 합성섬유는 이제 필라멘트가 많이 생산되는 반면에 재생섬유는 대부분의 섬유가 스테이플로 나옵니다. 3.8mm, 3.8cm, 그러니까 면과 비슷한 길이로 파이버가 커팅이 돼서 나오면서 방적을 통해서 실로 만들어지고요. 이 제조회사들이 단섬유 회사랑 필라멘트사랑 구분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단섬유 회사가 훨씬 많고요. 한 89%를 차지하는 그 시장이 다 단섬유를 만들고 있고요. 필라멘트 원사는 한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일의 엔카를 빼고는 이제 대부분 중국 회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업체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캐노피의 자료를 참조해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10대 생산업체를 정리해봤는데요. 30여 개의 업체 중에 이 10개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다 더하면 약 82%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20개가 돼도 그게 평균 1%도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 위주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이 상위 4%, 4대 업체, 사테리아, 렌징, 빌라, 산유를 더한 점유율이 50%에 넘습니다. 그래서 4대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회사도 있지만 렌징이 이제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있고 빌라가 인도에 있죠.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레이온이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이 세 회사만 빼면 전부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이 재생섬유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 업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징이죠.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인데 오늘은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회사들을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유럽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한 80여 년 동안 재생섬유의 선도적인 위치를 하고 있죠. 물론 그 규모면에서는 사테리에게 2019년에 1위를 내주긴 했지만 잘 하고 있어요. 개발도 잘 하고. 근데 처음 시작은 1938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군수물자를 대비해서 세운 회사예요. 그래서 시작은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이제 이제 국유회사가 돼서 비스코스 레이온을 쭉 생산하다가 65년도에 고강력 비스코스의 단점인 강도를 개선한 모달 섬유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상업화를 하고 90년대 이제 리오셀 섬유가 등장을 하는데
92년도에 코틀즈라는 영국 회사가 먼저 텐셀을 상업화하고 이 회사는 97년에 상업화를 하면서 렌징 리오셀이 판매를 하긴 시작은 했으나 별로 잘 되진 않다가 2004년에 텐셀 영국 회사를 인수하면서 리오셀에게 완전히 이제 절대 강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공장도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과거 영국 회사가 지녔던 미국, 영국 공장이 그대로 있고 아시아에 인도네시아, 중국에도 있고요. 또 태국에 10만 톤 규모의 라이스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104만 톤 중에 비스코스가 70만 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텐셀, 그러니까 렌징 사면 모달 텐셀로 많이 유명을 해서 비스코스는 뭐 별로 광고를 안 하니까 모르신 것 같지만 70만 톤의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브랜드로는 텐셀 브랜드. 여러분 이제 텐셀이란 브랜드가 원래 렌징 건 아니었는데 과거에 이제 렌징 코틀즈 텐셀을 합병하고 나서 렌징 리오셀이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텐셀을 택했고 이후에 얼마 전에는 모달도 버렸습니다. 렌징 모달은 이제 상표인데 그걸 버리고 또 텐셀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하나로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디오셀은 이 페이셜 마스크처럼 그 부직포 용도의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기업이 이제 빌라입니다. 그 빌라는 인도에 본사가 있고 1947년에 여기 또 역사가 꽤 됐죠. 그 인도에서 출발을 했는 섬유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섬유 사업 외에 금속, 카본블랙, 통신, 시멘트 사업 등 14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규모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도 그라심 인더스트리즈에 50만 톤의 섬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에 또 50만 톤, 그래서 약 100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2%가 비스코스고요. 5%, 그러니까 5만 톤이 모달, 3만 톤 리오셀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브랜드는 상표명을 입고 빌라 비스코스, 항명이죠. 항명을 입고 빌라 비스코스, 빌라 모달, 그리고 리오셀만 따로 엑셀이라는 상표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유그룹입니다. 중국에서 98년에 설립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짧아집니다. 중국에서 설립된 중국의 국영 기업이고 베이징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허베이 지역에 1, 2, 3 공장이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장은 과거에 이제 렌징의 엔지니어링 그 기계를 만드는 팀이 와서 거기서 그 기계를 쫙 배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공장, 3공장으로 계속 진화가 되면서 지금 3공장에서는 한 라인에서 8만 톤이니까 가장 생산량이 큰 비스코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개의 특허를 보유한 이제 굉장히 R&D에 집중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리오셀, 텐셀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텐셀이라는 비슷해서 저는 카피인 줄 알았는데 이 의미가 탄산 셀룰로즈의 약자래요. 그래서 텐셀이라는 그 브랜드를 했고 향후 20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이제 다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아까 많은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업체들이 연합체를 형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합체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목재뿐 아니라 멤버에 대해서도 FS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그린 라벨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약 80만 톤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비스코스가 77만 톤, 모달이 3만 톤, 그리고 리오셀은 지금 파일럿에서 5천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테리입니다. 사테리는 가장 신생 회사입니다. 2002년에 나왔고요. 설립됐고 중국 상해 본사가 있고 여러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장수 샹생을 합병한 이후에 이제 110만 톤 규모로 양이 늘어났고요. 2020년 올해죠. 사테리 차이나가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140만 톤이니까 정말 많은 양의 비스코스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리오셀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만 톤 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산유와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그린 라벨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로 중국 중심의 영업입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굉장히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비스코스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비스코스에 특화된 회사고요. 왜냐하면 전체 생산량 보시면 거의 다가 110만 톤이 비스코스이기 때문이죠. 비스코스인데 에코포즈라는 상표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생섬유 특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섬유 점유.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 전문가라 다 잘 아시겠지만
헛갈려 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안 하면 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냐면 이 리오셀을 텐셀과 리오셀이 마치 별도의 상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모달이 그냥 렌징사의 하나의 상토라고도 생각하고 또 리오셀이 레이온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스파라고 국제섬유 화폐 그 파이버에 대한 정의죠. 이 정의라는 건 바로 이제 케어라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여기에서 구분을 한 걸 보시면은 비스코스는 비스코스 공법으로 만든 재생섬유예요. 그래서 풀네임이 비스코스 레이온이죠. 그리고 모달은 여기에서 수분 강도를 높였는데 이 지금 공식처럼 어떤 파이버의 그 굵기가 굵어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수분 모듈러스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정의만 채우면 어느 회사건 모달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인 리오셀은 아예 공정 자체가 유기용매 방사, 용융 방사로 만든 재생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데피니션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게 이제 파이버를 부르셔야 됩니다. 퓨프라는 뭐 굉장히 소량이라서 그냥 참고용으로 적었는데 퓨프라 암모늄 공법이 하나 더 있죠. 비스코스 레이온 공법 말고 이 경우에는 이제 퓨프라 레이온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사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여기 굳이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시장에 양대 섬유가 있었죠. 폴리에스터와 면. 이 두 가지 섬유가 시장을 정말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재생 섬유는 그 사이에서 비슷한 그 양쪽의 장점을 좀 많이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섬유 면의 대표적인 모든 좋은 특성은 사실은 흡수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서 쾌적하고 편안하고 또 위생적이고 경정기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셀룰로즈니까 생분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합성섬유의 경우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또 항상 1년 내내 균일하고 불순물이 없고 기능성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고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재생은 그 성분, 그 화학적인 성분은 셀룰로즈고요. 이 인간이 만든 맨메이드이기 때문에 합성섬유의 이런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재생섬유를 더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셀룰로즈라고 케미컬 구조는 다 똑같아요. 셀룰로즈. 하지만 이것이 섬유 아까 말씀드린 비스코스 모달, 리오셀로 가면서 이렇게 물리적 특성도 다르고 제조 공법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 직물의 가공이나 용도나 여기에 맞게 이렇게 섬유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조 공법은 아까 큐프라는 이제 여러 애로 보고 크게 비스코스와 리오셀 프로세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비스코스에서 만들어진 섬유가 비스코스와 모달이고요. 리오셀에서 이 공정이 만들어진 게 이제 리오셀 파이버인데요. 비스코스 공정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다단하죠. 이거는 100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심플해진 이유는 단순히 그 당시는 이 고분자의 펄프를 쉽게 녹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알칼리도 쓰고 또 강한 황산 용액에서 섬유를 용출을 해서 파이버를 응고시켰어요. 근데 이 공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설퍼릭 애시드, 상이 정말 독극물이죠, 문제. 그래서 뭐 암도 유발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얼만큼 회수하느냐, 이거에 따라 이 공정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흘러갈 앞으로도 몇십 년, 몇백 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환경에 해악을 주는 공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온이라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공정, 물리적 특성은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섬유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게 강도죠. 우리가 강도는 실제로 내구성과 그 제품의 어떤 품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강도가 중요한데 면 정도만 벤치마킹하면 훌륭하죠. 면이 실용적인 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스코스는 사실 면과 비슷한 강도를 지니지만 문제는 젖었을 때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모달에서 개선되고 리오셀에서는 더 많이 개선이 되고요. 수분실 신도는 면에서의 한 12%, 14%가 비스코스의 경우는 23%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신도가 높다는 건 그 사이에 젖었을 때 막 이제 힘을 주어서 빨래할 때 돌리거나 이러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고 형태가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그 모달이나 리오셀에서는 면과 비슷하니까 물세탁을 아무리 해도 품질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섬유 외형인데요. 이것은 재생섬유를 감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원단을 이렇게 섬유 분석 기관에 보내면은 먼저 하는 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파이버의 측면과 단면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굴곡이 가장 많은 부분이 많게 쪼글쪼글하게 비스코스고요. 그 다음에 좀 덜한 게 모달, 리오셀은 아주 화성처럼 둥근 단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성도 차이가 납니다. 다 같은 셀룰로즈지만 아까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섬유 내부 구조가 다르고 결정화도가 다르니까 염색성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왜냐하면 뭐 어떤 동색이 가능하냐, 멜란지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일 높은 부분, 내부분 섬유가 펜셀 ABX 섬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비스코스와 스탠다드 타입의 리오셀이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스탠다드 리오셀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면에 가장 유사한 것이, 그러니까 염색성은 가장 낮지만 모달과 리오셀 LF 타입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음에 차이 나는 게 여기 이제 내 약품성이 또 사실 리오셀을 취급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오셀은 과거에 스탠다드 타입만 있었지만 지금은 LF랑 A100이랑 사실은 지금 이게 렌징 자료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건데 이 각교 결합을 파이버 마지막 공정이 하게 되면 크로스링킹이 돼서 파이버 피브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때 LF 타입의 경우는 알칼리에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실리켓이나 뭐 가죽 표백을 할 때 문제가 없는데 산성 용액, 그러니까 어떤 산성 욕조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피브릴레이션 보호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섬유는 면 스판덱스와 혼방할 때 적합하고요. A100 섬유는 거꾸로예요. 알칼리에서는 불안정하고 산성용에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폴리에스터나 양모나 변과 같이 산성용에서 염색할 경우에는 A100 섬유를 혼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잘못한 예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뭐 내가 폴리랑 어떤 이제 이불 업체인데요. 폴리에스터와 라이오셀을 교직을 해서 이불감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LF를 사용한 거죠. A100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LF를 쓰고 만들어서 처음에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블루 컬러로 염색을 했어요. 폴리에스터를. 그러니까 LF에 있던 부분이 아까 산성 용액에서 약하다고 했잖아요. 불안정. 그러면 이제 피브릴레이션이 막 나면서 이런 일반 타입으로 돼서 굉장히 소비자 클레임까지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피브릴레이션 된 원단의 외관인데요. 피브릴화, 소소마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파이버, 이 셀룰로즈 섬유를 물속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은 마이크로 단위로 굉장히 가늘게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파이버에 따라 달라요. 비스코스와 모달은 피브릴화가 별로 안 일어나고 면이 조금 일어나는데 리오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리오셀을 일반적으로 염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지저분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이 호소를 처리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마찰을 일으키면 이렇게 짧은 안정된 그 피브릴만 발생하는 피치 스킨의 표면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페이드아웃 되니까 싫다 하면은 여기 효소 가공을 해서 클린한 상태에 수지 처리를 해주면은 또 이게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리오셀은 조금 좀 까다로운 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이점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발 동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 장의 그 사진, 저는 지금의 현황을 굉장히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이 타기 일보 직전, 김이 올라오는 상태의 우리 지구죠. 지금 1.5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2도가 되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그냥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온도가 마구마구 올라가서 지구가 이제 6도씨까지 오르게 되면 이제 정말 종말에 가까워지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한 장의 이 그래프만 봐도 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그러니까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한 200건이던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최근에는 거의 700건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현실화가 돼가고 있고, 우리가 사실 지금 겪고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도 다 기후위기와 관계가 됩니다. 제가 이따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만큼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FSE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했지만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저는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도 최대한 이쪽 분야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지금 먼저 나섰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건 정치가 나서야 되고 전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친구 잘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의 학생이 이렇게 움직여서 전 세계가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책은 제가 이분 아세요? 텔러 씨. 제가 얼굴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몇 달 전에. 두 번째 집은 없다라는 책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 환경 문제를 쉽게 서술을 했고 또 해결하는 방안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단지 숲만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전체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환경운동을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제 꿈을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션으로 돌아가면, 패션도 이 변화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션이 굉장히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고 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 맥켄지의 그 보고서를 보면은 패션의 뉴 머스테이브가 서스테이너블 소싱을 대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오가닉도 뭐 하려고 월마트에서까지 했다가 보면은 뭐 잘 안 팔리고 비싸고 양도 적고, 그러니까는 다시 또 흐지부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메탈을 소재를 굉장히 다량으로 써야 할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4분의 3에 해당되는 폴리에스터와 면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레이온 재생섬유 얘기를 하니까 이 글로벌 재생섬유의 동향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업계가 다 움직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친환경 내용을 앞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해도 어떤 뭐 옷이나 종이나 뭐 나무에서 만드는 뭐 가구나 이게 책임있게 관리되는 산림의 목재인지 아니면 불법 목재에서 만들어진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불법 목재를 우리로 된 소재로 된 제품을 우리가 쓴다면 결국 산림은 계속 훼손이 되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면적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계속 손실되고 산림 훼손으로 인한 뭐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그 기후변화도 가속시키기도 하고 또 동물의 서식지가 없어서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불법 목재가 또 이렇게 15%나 20% 정도가 섞여서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똑같이 가격만 보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불법 목재가 싸겠죠. 그래서 이걸 근절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다. 근데 좋은 점은 이제 글로벌 서티파이드 포레스트 에어리아가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대표적인 그 환경단체가 바로 이제 FSC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영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독일에 있는 환경단체고요. 94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숲을 우리 이제 보통 환경만 생각하는데 환경이 아니라 환경도 있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원주민 또 거기서 이제 일하는 작업자를 다 보호하고 또 경제적으로 숲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이런 여러 측면을 보고 숲을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재 한 2억 헥타르 이상 약 10%가 넘는 면적을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증이 이렇게 힘들게 숲을 인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뢰성이 또 제일 높다고 합니다. 신뢰를 받는 받는 마크인데 이런 거를 사실 뭐 불법 목재와 섞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을 다 사고 싶어도 저도 그래요. 소비자로서 이게 정말 친환경이 아니면 내가 뭐하러 돈을 더 쓰며 내가 여기 속아 넘어가는 기분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이제 방법이 지금 연속성, 체인 오브 커스티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섬유 업체에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올가닉 면이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는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환경 숲에서 나온 목재가 쭉 과정을 통해서 옷이 되기까지 이 절대 섞이지 않게끔 제3자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업체라도 인증을 안 받았으면 이걸 누가 밖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거 안 바꿔치웠어.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업체가 불법 목재 제품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생섬유 업계도 다 목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FSC 인증을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은 초창기예요. 그래서 레이온 생산업체들은 거의 받았고 원사업체는 한국은 없고요. 한국의 대한방직 한 곳에만 받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원사업체는 상당히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개 회사를 보니 샨동, 야메인, APR, 아시아퍼시픽, 레이온, 사테리는 받지 않았고 나머지 7 업체는 다 받았고요. 또 라이오셀, 리오셀 섬유회사인 바오딩 수완과 차이나 텍스타일 아카데미 그린파이버라는 회사도 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는 이제 또 다른 환경단체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재생섬유 쪽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단체는 이제 고대 원시를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존해야 되는 숲이 천연이잖아요. 이런 숲은 오랜 역사로 만들어지고 한 번 훼손이 되면 절대 복구가 불가능한데 이런 숲을 헤쳐서 만든 펄프들이 거의 재생섬유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고는 이베이 업계 브랜드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런 원료를 쓰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 권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핫버튼 리포트를 해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핫버튼 리포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엔진가 그렇게 오래된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면서 많은 회사들과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잘 받아서 이 회사가 쓰는 펄프는 문제가 없다 하면 그린 라벨을 받게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이에요. 문제 있을 수 있는 아까 그 고대 원시림의 원료를 쓸 수 있어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달라는 거고 여기 무지개 색깔 업체들은 이제 인게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바뀌겠죠. 컬러를 얻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 측면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재생산물은 전부 나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랜딩카가 보면 뭐죠? 유칼립투스는 리오셀, 그 다음에 너도밤나무 이렇게 했는데 사실 FSC 제가 일하고 나서 거기 이렇게 회사를 검색할 수 있으면 그 회사 안에 나무들이 쫙 나와요. 수종이. 근데 한 20여 개가 돼요. 엄청 많은 나무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높아요. 셀룰로즈, 디졸빙 펄프가 돼서 여기에서 파이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무인데 지금 대나무는 사실은 초본이죠. 나무가 아닌 풀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빨리 자라나고 또 이 산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대나무를 키울 땐 살충제가 전혀 필요 없어서 향후에 조금 그러니까 나무만큼 많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스코스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원료적인 측면, 또 하나가 이제 생산 공정 측면이에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공정이 더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생산으로 하면 이런 보시다시피 이렇게 폐수가 흘러나오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막 이상한 기형으로 된 아주 끔찍하게 임신도 못하고 작업자들도 아주 큰 병이 걸리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700만 톤의 아까 그 80%에 해당되는 생산을 지금 이 환경에서 할 수는 없겠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중국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할 거고 여기서 생산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35만 톤의 생산량이 앞으로는 한 150만 톤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의 또 트렌드는 리사이클드 재생섬유죠.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는 있어도 리사이클 레이온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녹여서 면 같은 걸 녹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굉장히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4대 업체가 전부 리사이클드 파이버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렌징의 경우는 리오셀에서 리튜브라라고 해서 한 20%의 원료를 리사이클 소재를 섞은 거고요.
그 다음에 리뉴셀이라는 스웨덴 업체는 실제로 옷에서 포스트 컨슈머죠. 옷에서 이 털풀을 만든 썰클로스라는 털풀을 가지고 파이버를 만드는데 그 생산은 산유에서 합니다. 마케팅은 리뉴셀이 하고, 그리고 리비가라고 그 빌라의 브랜드가 있고, 또 사테리도 최근에 파이넥스라는 상표로 사이클 MMC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적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 트렌드와 맞물린 추적 가능성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는 되게 중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적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체인 오브 커스티디가 있고, 그 다음에 추적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네 가지 상표, 비스코스, 에코베로죠. 그리고 리바 에코, 에코탕, BBY, 이게 전부 다 추적 물질을 혼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인가요? 비트코인에 한 번 이제 입력을 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추적을 또 하고자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화 섬유. 그러니까 지속 가능 트렌드와는 좀 별도로 업체들이 특화 섬유, 스페셜 파이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대나무 소재, 레용과 모달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나무는 그 원료 측면에서 나무보다 참 좋은데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친환경일 수도 있고 또 공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사실 레용인데 이걸 대나무 섬유, 뱀부 파이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거는 천연 섬유에만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뱀부 모달, 제가 취급하는 뱀부 모달 같은 경우는 원료도 그렇고 생산 공정도 친화적이기 때문에 친환경 섬유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연 섬유는 렌징 FR이 있고 또 산유에서도 FR이 있는데 인 화물질을 섞어서 굉장히 아라미드랑 같이 혼방을 하게 되면은 난연성이 좋고 또 통기성이 좋아서 고급 아주 굉장히 비싸게 소방복이나 전투복으로 사용이 되고요. 원착 섬유는 피그먼트를 파이버에 넣어서 파이버를 만들기 때문에 다잉을 안 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컬러를 미리 정하는 부분이 좀 어렵죠. 그래서 멜란지나 블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형단면 섬유는 캐러인사에서 만드는 건데 마일로프트라고 이제 납작한 단면, 그리고 브라멘테는 중공 섬유예요. 그래서 특별한 좀 기능을 지닌 거고요. 또 유모필이라고 피쉬 콜라겐을 섞은 비스코스가 있고, 해조류를 섞은 라이오셀인 C셀이 있고, 또 안티마이크롤 항균 섬유들이 몇 군데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멘트 섬유로는 유일하게 이제 리오셀 필라멘트가 텐셀럭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화 섬유들은 사방을 위해서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또 너무 비싸면 이제 기능성을 입증하는 부분과 가격의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돼야 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비스코스 시장은 앞서 말했지만 폴린 면 다음으로 중요하고 여기에서 7%로 커나가고 있고, 또 4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특성도 6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지속 가능성과 특화 섬유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